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힘나시죠 여러분들? 자, 힘들 내시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겨울에 이렇게 보면요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앙상하게 있어요. 정말 물기 하나 머금고 있지 않는 듯한, 거의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나뭇가지들을 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봄만 되면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파란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예쁜 하얀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저런 생명들이 솟아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앙상한 나뭇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냥 보잘것없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주 파란 싹과 아주 예쁜 꽃들을 피워낼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예쁜 꽃을 피워낼 것이다 라는 것. 비록 지금은 앙상한 가지일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가지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가지 안에 여러분들의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4강 남북국시대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남북국시대, 이제 통일신라, 즉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면서 그들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들, 신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위에 바로 또 다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발해와 통일신라를 묶어서 우리는 남북국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여러분들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발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있겠죠. 발해를 우리는 북국이다 라고 하고요. 북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남국이다 라고 해서, 남북국시대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지금 1000년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듯이, 또 500년 지난 한 2500년쯤 됐을 때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역시 또 이렇게 남북으로 나뉜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또 후손들이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이렇게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우리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그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니까요. 그죠? 자, 이래서 남북국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북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국 시대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는지,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네요. 왕권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인지하시고요. 자, 발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파트 쪽에 제가 그 발해를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발해를 이끌었던 그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상식이다, 상식이지만 모를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조영. 네, 이라는 사람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합니다. 대조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구려의 지배층의 성씨는 뭐였죠? 고씨였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지배층의 성씨는 대씨입니다. 대조영이니까, 그죠? 네, 요 대조영이라는 대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세요. 각국의 어떤 그 성씨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성씨 김씨, 김씨. 그 다음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씨, 그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부여씨,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씨, 조선은 이씨, 뭐 이런 식으로 지배층들의 성씨, 왕, 그 왕들의 어떤 그 성씨들이 구성되고 있는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자, 이 대조영이요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 자, 그 뒤를 이어서 걸출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요, 발해 무왕이 등장합니다. 발해 무왕. 자, 여러분들 이 무자 역시 마찬가지로 싸울 무자가 되겠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뭔가 이 왕은요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누구랑 싸웠냐면 당연히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의 당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 반당, 반대하는 모습이죠. 반당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싸웠으니까 바로 무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요, 장문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로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네,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네, 그냥 이름 그 자체에서 싸울 무자야? 뭔가 계속 싸웠던 왕이야? 장문을 통해서 당나라를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 아무래도 초기잖아요. 지금 발해가 세워진 어떤 그 모습들, 당나라에 쫓기면서 싸우면서 발해를 세워가지고 그 뒤를 잇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나라는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초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긴장관계가 조금은 풀어집니다. 늘 긴장관계로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맨날 싸우면서 살 수 있어요. 가끔은 좀 이렇게 화해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문왕. 자, 여러분들 문왕. 아까 무왕과 문왕이라는 느낌 속에서 어떤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당나라의 굉장히 어떤 그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당, 네, 친당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당나라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수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 흐름이라는 게 비슷해요. 굉장히 그 초기에는요, 긴장 관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시점은요,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변화하면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좀 안정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왕에서 문왕으로 넘어온 그 흐름들을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겠죠. 그 전성기의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선왕입니다. 선왕. 이 선왕 때는요, 이 발해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중국 사람들이 이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해동성국. 네,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잘 나갔던 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성장곡선처럼. 항상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우시면서 그 성장곡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야. 발해도 성장곡선을 가지면서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막 싸우면서 그러다가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그러다가 전성기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해에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때 그 전성기를 찍었던 왕이 바로 선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해가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이 발해 멸망 원인이요, 물론 이 발해 멸망 원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거란족의 침입으로 결국 무너지는데,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가 너무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들 속에서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발해 멸망 원인이 뭘까라고 하다가 그때 여러분들 백두산이 터져요. 백두산이 터져? 여러분 이제 백두산 하면 그 천지, 물이 고인 그런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그 백두산이 터졌어요. 이때 굉장히 크게 터져가지고 이때 그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일본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해가 갑작스럽게 무너진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백두산이 지금 또 터지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우리? 자, 어쨌건 이 발해와 백두산은 또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란족이 워낙 셌어요. 나중에 이제 요나라를 세울 텐데 그 거란족이 워낙 셌기 때문에 발해의 멸망 원인은 거기서 본질적으로 출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자연적인 어떤 외적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땐 또 그런 백두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 고구려를 계승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발해 왕이 말이죠.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어요.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바로 나 고려 왕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일단 여러분 질문. 선생님 좀 잘못 쓰셨어요. 고구려 계승이라면서요. 그러면 고구려라고 쓰셔야죠. 네.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요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태조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고 세운 것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 고려 같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자, 나 고려 왕은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문서에 딱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가야 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해의 역사는 여러분들 러시아의 역사라고도 주장하고요. 중국의 역사라고도 주장하고요. 우리의 역사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 단서가 바로 여기. 우리의 역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여기 나 고려왕은 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감사해요. 네. 특히 이제 문왕 때 이제 국서를 보낼 때 이런 걸 쓰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안 썼으면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또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또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명백한 근거 나 고려왕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뭔가를 주장하려면 기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되어져야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되어져야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일기 한번 써볼라우? 그리고 흙에다 이렇게 묻어두는 거야. 이렇게 묻어두는 거야. 또 알아? 그게 나중에 1000년, 2000년 뒤에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런 기록,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지배층, 발해의 지배층이에요. 이 발해의 지배층에 고구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 고구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이걸 봐도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고구려의 그 남방 방식이 있어요. 고구려의 남방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온돌이라는 겁니다. 온돌. 이 온돌이 발해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발해가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생활 문화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온돌은요 고구려의 전통적인 그 남방 방식이에요. 그러면 남쪽,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북쪽에서 이 온돌이 있고요. 남쪽에서는 더우니까 온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독특한 가옥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루예요, 마루. 네, 그래서 온돌, 북쪽에 있는 온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는 온돌과 마루가 함께 있는 그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것. 갑자기 지리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온돌은 그래서 이 고구려의 전통적인 그런 온돌, 남방 방식이었고 이게 발해 쪽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도 고구려가 발해에 영향을 주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외에 또 발해의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뭐 석등이라든지 석등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 석등을 보시면 우와, 사이즈 커요. 아주 뭔가 굵고요. 뭔가 저 큰
그런 느낌 들죠? 뭔가 고구려인의 어떤 그 기상, 힘찬 느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석등도 있고요. 그 다음이 또 돌사자상. 돌사자상이 있어요. 자,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돌사자상. 우와! 저는 이 가슴을 좀 보세요. 뭔가 그 자신감, 이 고구려인들의 어떤 그 자신감이 이 가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탁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그 고구려인의 어떤 그 웅대한 그 기상 이런 것들이 또 발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문화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나 고구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고구려를 계승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문항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친당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문항 시대 그랬대요. 이 문항의 시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고구려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나라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나당 연합이 있잖아요. 신라. 그러니까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문항 때는요. 친당뿐만 아니라 신라와도 교류를 해요.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 바로 신라도.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로 가는 루트가요. 저렇게 북쪽 발해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육지로 들어와가지고 경주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 이런 신라도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아하, 발해가 신라와 교류를 했구나라는 근거를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 때는 참 그런 어떤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서 안정기를 누리려고 했던 모습들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뿐만 아니라 이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자, 지금부터는 당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당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의 영향을 또 받은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중앙행정조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중앙행정조직은요. 삼성육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성육부. 자, 이 삼성은요. 삼성은 뭐가 있냐면 삼성은 원래 여러분들 이 중국의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몰라도 되는데 그런 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행정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분들 뭐 교육부도 있고 뭐 여러 행정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이 있었는데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지는 않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정당성, 중대성, 그리고 선조성과 같이 독특한 이름을 또 쓰고는 있어요. 육부는 뭐냐면 육부는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죠. 자, 육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중국 당나라 육부에는요. 이호, 예병, 형공과 같은 그런 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충, 인, 의, 지, 예, 신, 부, 와 같은 그런 육부 이름을 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육부 조직을 가져는 왔지만 또 나름대로 독창적인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삼성 육부 발해의 모습,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도성을 만들 때 말이죠. 당나라 장안성의 모습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게 뭐냐면 바로 주작대로라는 겁니다. 자, 이 주작대로가 뭘까요? 뭐냐면 제가 지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당나라 장안성의 모습인데요. 당나라 장안성 어디 보면 구획 정리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길, 궁궐의 가운데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쭉 아주 일직선 쭉 뻗어 있죠. 자, 이번에는 그 발해의 그 상경성, 용천부의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 봅니다. 그림 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당나라 장안성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바로 이게 주작대로 그냥 쭉 뻗쳐져 있는 모습들을
가져왔다. 이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볼 수 있어요. 광화문 앞에 어때요? 길이 쫙 나 있죠. 그 길을 뭐라 그래? 세종로. 그죠? 쭉 나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주작대로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발해 끝! 네, 발해 끝났어요. 이제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이번 이제 통일신라 남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문제는 남국이에요. 네, 진짜 중요한 파트는 남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 여러분 신라를요 한번 시기 구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신라를 상대라고 하고 통일신라 시대의 초반부와 중반부 이 시기를 중대로 나눌 수 있고요. 통일신라 말기를 하대로 나눌 수 있어요. 삼국시대의 신라를 상대 그리고 이 통일신라를 중대와 하대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구분점은요. 왕권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왕권. 자, 왕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지금 중대, 통일신라 초반, 그 다음이 통일신라 말기, 여기가 지금 하대예요. 하대면 신라 중대는요. 왕권이요. 엄청나게 셉니다. 반면에 신라 하대는요. 왕권이 폭락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신라 중대는 왕권이 이렇게 셌을까요? 그 센 이유가 있었겠죠? 뭘까요? 삼국신라, 삼국 통일했잖아요. 통일의 중심에 있는 게 누구야? 그게 왕이잖아. 그럼 당연히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 카리스마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초기에는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정치. 자, 정치 면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회 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누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신라에도 그 귀족 회의가 있었어요. 신라의 귀족 회의. 여러분들 고구려의 귀족 회의는 뭐였죠? 별채우기 안 한 것이야. 당신은 별채우기를 안 한 것이야. 자, 고구려의 그 귀족 회의는 제가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백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의 안건이 통과가 되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화백회의가 있었는데 그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그 귀족들의 짱이 있어요. 그 짱, 제일 높이 있는 대등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등이라고 있습니다. 상대등. 자, 그러면 상대등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귀족회의의 장, 가장 높은 그런 귀족이 되겠죠. 이 회의를 주관한 이 상대등의 세력이 강하면 왕권은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귀족의 힘이 강하면 왕권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너무 당연히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대뿐만 아니라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항상 왕권과 신권은요. 반비례 관계예요. 왕권이 세면 신권이 약한 것이고 신권이 강하면 왕권이 약한 것이고 이런 반비례 관계 이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귀족회의 장, 상대 등의 세력이 강화되면 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대는 뭐냐면 지금 통일했어요. 지금 왕권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등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상대 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왕의 오른팔, 왕의 어떤 수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왕의 명령을 쫙쫙쫙 전달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여러분들 뭐 옛날 그 유럽의 어떤 그 고성, 아주 멋진 그 고성에 보면 그 주인을 위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집사라고 하잖아요. 집사. 그죠? 그걸 떠올리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집사부에 시중이 있어요. 집사부의 시중. 이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거예요.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상대 등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제 파트.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경제 파트에서는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요. 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죠? 그렇죠. 월급을 통장에서 들어오는 걸로 받죠. 네, 받습니다. 돈으로 받습니다. 옛날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요? 옛날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요? 뭐 연봉 형태도 좋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등장할 거거든요. 잘 이해하세요.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내는 것의 일부를 국가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걸 누가 가져가도록 한다? 공무원이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줬으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직역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 직역의 대가를 공무원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가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 공무원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수조권이라 그래요. 수, 거둔다는 얘기죠. 조, 세금이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조권을 주는데 그 수조권을 주는 제도를 고대에는 관료전 또는 노급, 중세 고려에는 전식과, 그리고 조선시대는 과전법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용어가 나올 거인데 똑같아. 관료전, 노급, 전식과, 과전법 똑같아.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는 그 월급, 그 개념, 수조권을 이야기하는 제도,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경제 파트 하면 설명을 드릴까요? 어쨌건 간에. 자, 이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둘 다 공무원에게 주는 수조권이에요. 수조권인데 약간 기능이 달라요. 노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마을 읍 있잖아. 마을 읍. 그 읍을 녹봉 형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녹봉 형식으로 통째로 주는 거예요. 마을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마을을. 자, 그러면 그 마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을을 통째로 주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노급은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노동력, 이 노급을 받은 귀족은요. 그 노동력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노동력을 군사력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권을 강화시키는 걸까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걸까요? 당연히 귀족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의 땅을 받았어. 노급을 받았어. 근데 이거 여기서 나오는 세금, 쌀 생산량을 내가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쌀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쓸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의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라 중대는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귀족들의 왕권 강화를 눌러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노급을 폐지하는 거예요. 관료전은 뭐냐면 관료전은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료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노급을 먼저 폐지하고 관료전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관료전을 먼저 주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정치다. 이것도 정치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귀족들의 권리일 거잖아요.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게. 근데 만약에 노급을 먼저 폐지를 했으면 귀족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반란으로 아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관료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 단계로 노급을 폐지하면서 귀족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것. 아하,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정치구나. 이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인물이 바로 뉴스페이퍼 킹.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문왕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신문왕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왕권을 아주 극대화시켰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왕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신문왕. 네. 자, 이 신문왕이 했던 일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저는 정말 신문왕의 그 개혁 중에서는 이건 정말 백미다. 관료제를 먼저 지급하고 노골 폐지한 것. 그래서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귀족들의 그 권리를 빼앗아간 것.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모습들.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신문왕은요, 쭉 가서 이 신문왕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정치면에서 상대 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집사부 시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국을 정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주 오소경이라는 거예요. 구주 오소경. 네,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국을요 9개로 지금 나눈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오소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빵긋빵긋 지금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 오소경은 여러분들 왜 만든 걸까요? 잘 보시면 이 지도에서 경주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경주는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죠? 이 한반도가 굉장히 큰데 너무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주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작은 수도를 5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경주의 그 보완, 경주의 편제성,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오소경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서당 십정이라는 조직을 또 만들어요. 구서당 십정. 자, 이건 뭐냐면 구서당은 중앙군이고요. 십정은 지방군입니다. 이렇게 구서당 십정 체제를 만드는데 이 구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구서당 안에는요. 신라인, 이게 중앙군이거든요. 근데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도 들어가고 백제인도 들어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민족 융합. 네, 민족 융합을 위한 그런 정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신문왕이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정치면에서 어떤 이런 개혁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사회와 문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쯤 되면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발적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단어는 좀 무서운 단어예요. 제가 볼 때는 늘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자발적 복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발적 복종. 나도 모르게 복종을 하는 건데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너는 당연히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신랑은요, 이 신하들, 이 귀족들이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어요. 바로 유학,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학이라는 겁니다. 국학. 자, 대학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이면 우리 삼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 때 대학 등장했죠. 바로 고구려의 개혁군주가 누구였죠? 소수리망. 벌써 까먹은 거야? 자, 소수리망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의 이름 뭐였죠? 태학이었죠. 태학. 그죠? 이름 비슷하잖아. 태학.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신문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국학을 세우고 있다. 똑같아요. 바로 왕에게 충성한 것을 계속 교육시키는 거야. 자발적 복종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신라 귀족들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그 빈 공간에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육두품 세력들입니다. 바로 육두품 세력들. 자, 육두품은 또 누구야? 라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육두품 세력들을 등용을 하는데
이 신라는 여러분들, 신라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골품제도. 이 육두품 속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골품제도라는 거예요. 골품제도. 신라의 그 지배층의 신분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에는 성골, 진골. 이들은 왕족이에요. 품은 뭐냐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품 중에서는 육두품이 제일 높아요. 그 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왕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왕족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딱 신분을 나눠 놓고 있는 게 바로 이 골품제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경주 김씨 계신가요? 네. 뭐 진골이나 성골이시겠네요. 네, 그쪽 집안. 저는 경주 최씨입니다. 우리 집안 우리 시조 최치원.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 집안.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이 신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막 개혁안도 내세우는데 경주 김씨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너무 화나가지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셨대요. 진짜 신선이 됐겠어? 산속에 들어가지고 속상해서 돌아가셨겠지? 어쨌건 그런 육두품 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바로 이제 골품제도라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 뭐 진골 귀족들의 어떤 그 힘을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 집사부 시중에 있는 그 진골 귀족들은요. 말을 잘 듣는 진골 귀족이겠죠. 그들은 등용을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어떤 그런 진골 귀족들은 좀 누르면서 그 누른 빈자리에 육두품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시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고민할 거예요. 나의 오른팔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지, 나의 왼팔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역시 신문왕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학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신문왕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왕권을 강화시켰던 신라 중대예요. 그런데 신라 하대가 되면 왕권이 급전직하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이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치와 그다음이 경제와 그다음이 사회와 문화 파트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서로 왕이 되겠다고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귀족 간 왕위 다툼,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바로 이런 정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왕권은 당연히 추락하죠. 눈 뜨고 일어나면 왕이 바뀌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앞에 있었던 눌렸던 귀족의 힘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대 등의 세력은 강화되고 그리고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약화되는 약화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경제 파트에서는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한테 정말 이거 최고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군사를 전환시킬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 노급이라는 제도 당연히 신라 하대 오면 부활되어 있어요. 이게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올 때 이미 이 시점에서 노급은 이미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급은 이미 부활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상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왕권 강화와 왕권 약화의 어떤 그 시기를 그냥 거꾸로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귀족들이 힘이 세지니까 육두품들 등용하겠어요? 안 등용하겠어요? 등용하지 않지. 등용 왜 해요? 이러면서 육두품들은 빨빨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 새로운 세력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호족이라는 거예요. 호족. 자, 바로 그 호족들에게 육두품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신라 중대는 왕이 직접 써줬는데 신라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힘이 세지니까 육두품을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뭐니?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두품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신들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텐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호족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육두품들이요. 플러스 바로 지방 호족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호족들이요. 참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라는 게 있어요. 선종과 풍수지리.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불교 종파에는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교리, 열심히 문자를 통해 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종이고요. 선종은 뭐냐면 글자가 없어도 참선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교종과 선종이에요. 참선할 때 그 선자를 떠올리시면 되고 교종은 교리, 문자를 통해서 익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교종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선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자가 없어도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열려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시대 여러분들 이 골품이라고 하는 조직 있잖아요. 이 골품이라고 하는 거, 이 골품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육두품 중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도 우리 할아버지 정말 똑똑했어. 우리 집안 진짜 했대. 그래도 왕족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폐쇄성이 있어요. 이 골품제라는 건 폐쇄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종은 그걸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골품제도에 의해서 오로지 성골, 진골 밖에 없어요. 근데 선종에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참선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참선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누구나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한테 사실은 호족은요, 이 왕족으로 표현되기 좀 어려운 그런 계층일 수 있는데 선종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호족은 선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풍수지리 좋잖아요. 이제 경주의 기는 쇠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왕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내가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종과 풍수지리 호족에겐 최고입니다. 최고. 육두품들의 어떤 그런 브레인, 그런 것들 지식을 얻고 선종과 풍수지리를 통해서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호족들이 말이죠. 이게 좀 보면요. 1세대 호족이 있고 2세대 호족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호족 1세대. 이 호족 1세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장보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바다의 무슨 바다의 왕자야. 바다의 왕자는 바다의 신, 해신이라고 불리는 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장보고는요, 이 해상 무역을 아주 원활히 수행하면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던 무역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보고는 어디에다가 자신의 그 근거를 두냐면 바로 청해진을 통해서 이 해상 무역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청해진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완도예요. 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장보고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있습니다. 호족 2세대. 자, 호족 2세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견훤. 견훤은 여러분들 후백제를 세웁니다. 그죠?
후 백제를 세우고요. 그 다음이 궁예.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후 백제, 후 고구려, 그리고 남아있는 신라. 이러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후 삼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선발 주자들이 주인공이 되지를 않아요. 네. 그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바로 이 궁예 밑에서 활약했던 왕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후삼국시대, 이 후삼국시대의 최종적 승자는 바로 왕건이죠, 왕건. 네, 이 왕건에 의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항상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요. 이렇게 중앙 정부는 정말 안 좋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고 그 새로운 세력에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면 바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 바퀴 돌고 또 똑같은 자리에 오는 것 같죠? 그런데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선처럼.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예전보다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는. 또 한 바퀴 돌지만 또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이러면서 역사는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통일신라를 중대와 하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요. 일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 자, 이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고요. 발해는 요 정도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었고 또 삼성육부라는 조직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삼성육부 정당성 중대선 선조선 나오면 이건 발해구나라는 거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있어요. 통일신라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신문왕. 이 신문왕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중대는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지만 신라 하대 오면요. 귀족과 왕이 다툼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추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관료전과 노급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관리들한테 토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그 토지를 주는데 그 토지를 주려면 그 마을에 얼마만큼의 토지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뭐냐면 바로 민정문서라는 겁니다. 민정문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민정문서를 읽을 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이름이 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문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민정문서에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숫자라든지 뭐 어떤 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마을에서 누구 관리한테 이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민정문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가 이제 딱 정치 파트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사람을 한번 또 만나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 만나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장보고입니다.